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던 한 사람의 끝을 똑똑히 목격했던 30대 여자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요즘 시집살이는 많이들 덜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심한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오로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는 건데 왜 그렇게들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한동안 마음앓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친정은 아빠가 택시 기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엄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엄마의 반찬 가게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동네에서도 유명해전 제 이름보다 반찬 가게 큰딸로 불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요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겪는 고질병 중 하나가 손가락 관절염이잖아요. 저희 엄마도 젊은 나이에 손가락 관절염이 찾아와 많이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때마다 전 엄마에게 일을 그만하시라고 말리곤 했었어요. 엄마, 이제 가게 접는 게 어때? 나도 이제 다 컸고, 엄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계속 일하는 거 보는 거 마음 아파 안 되겠어. 이제 그만해, 엄마. 아직 팔다리 멀쩡하고 팔팔한데 무슨 일을 그만둬. 그리고 니들이 커봤자 얼마나 컸다고? 나중에 시집 가고 자식 낳고 해서 할머니 되면 손주들 용돈이라도 줘야지. 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친정 부모님은 항상 부지런하게 일하셨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 저와 여동생 역시 열심히 공부하고 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특히나 여동생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외국으로 연구원 생활을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착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는 해외에서 그렇게 정착해 잘 살고 있는 여동생을 너무나 뿌듯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 역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위로 2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쯤엔 2 아주버님이 다 결혼을 하신 상황이었고요. 큰 아주버님은 결혼한 지 4년 차, 작은 아주버님은 2년 차가 되던 해 제가 막내 며느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댁은 보수적인 집안이었는데요. 시부께서 대대로 장남의 장손인 집안이다 보니 제사나 행사 같은 걸 다 맡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결혼하고서 시댁 행사에 자주 투입되곤 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땐 시댁 분위기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시모는 약간 성격이 괄괄하고 급한 편이었고 화도 좀 많으셨거든요. 제사를 할 때면 그 성격이 더 잘 보였었고요. 보통 며느리 부를 때 아가 혹은 어머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모의 호칭은 딱 하나였습니다. 야, 너 저기 가서 설거지 좀 해. 빠릿빠릿 움직여야지 뭐하고 있어. 이러다 음식 하나도 못하겠네. 어머님, 이거 하고 할게요. 지금 전 부치고 있고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자꾸 옆에서 퇴근하면 저희도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뭐라는 거야? 아, 내가 언제 퇴근을 해? 니네가 일찍 못하는 거지. 여기서 셋이서 모여있지 말고 다들 흩어져서 일 좀 해. 야, 막내야. 막내 니가 가서 설거지 해라. 큰 며느리고 작은 며느리고 막내 며느리 할 것 없이 시몬 급할 땐 항상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야야거리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땐 형님네가 표정도 별로 좋지 않고 시댁에 가도 늘 차갑길래 형님들과도 어울리기 힘들겠다 생각했었어요. 시모와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제사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면 분위기가 살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 형님들과 따로 만났을 땐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처음 명절을 끝마치고서 큰형님이 저에게 수고했다며 맥주 한 잔씩 하자고 며느리들끼리 따로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큰형님이 저한테 너무 따뜻하게 웃어주시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 동서 고생 많았지?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진짜 고생했어. 나 처음 시집 왔을 땐 첫 명절에 막 울었잖아. 근데 우리 막내 동서 씩씩하네? 그러게요, 형님.
동서, 괜찮아? 우리 어머님 좀 유난이시지? 우리야 여러 번 겪어서 괜찮지만 동선 좀 놀랬겠다. 형님도 동서도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시댁에선 예민하고 날서였던 형님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저에게 말했을 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형님들은 시모에게 워낙 당한 게 많으니 시댁에선 그렇게 까칠하게 굴 수밖에 없었던 거더군요. 솔직히 형님네는 시댁에서 며느리지만 밖에선 정말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큰형님은 큰 아주버님과 함께 경찰이었고 작은 형님은 공무원이었거든요. 밖에선 사실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그런 직업이지만 시댁에선 시모한테 저렇게 대접받는다는 게 솔직히 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맥주 같이 마시며 얘기를 나눠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답니다. 바로 두 형님의 가정에 대한 애착이 정말 컸던 거였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나 어릴 때 소매치기 당해서 쫓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일찍 돌아가셨거든. 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난 커서 꼭 경찰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고 내 가정은 내가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경찰 돼서 남편 만나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는데 시어머니가 복병이 될 줄은 나도 몰랐지 뭐. 그러게요, 형님. 저도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저희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려고 공무원 되고 남편 만났던 건데 남편이랑만 사이 좋으면 뭐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유난인데 살다 보니까 다 좋을 수는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동서까지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우리 둘째 동서랑 막내 동서 둘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내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 우리 앞으로 며느리끼리 합심해서 잘 지내보자고. 자, 그런 의미에서 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우리들은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살이 심하긴 했지만 그런대로 다른 가족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독 저에 대한 시집살이가 심해졌습니다. 아마 제 직업이 시모 마음에 차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서 전 바로 임신해 출산을 하게 됐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컸던 결혼 3년 차쯤에 시모가 노골적으로 저에게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살 저더러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이야, 막내야. 너 내년부턴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 네가 다 하거라. 네 형님넨 그래도 경찰이고 공무원이니 밥벌이도 잘하고 그러잖니. 넌 경리라서 어차피 돈도 별로 못 벌고 그러니까 시댁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애도 좀 컸겠다. 앞으로 네가 좀 해야 되겠다. 네? 어머님, 저 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살 준비해요? 저 못해요. 아유, 못하는 게 어딨어. 난 젊어서부터 시부모 모시고 제3의 명절이며 나 혼자 다 했는데 시집 오자마자 받아서 내가 다 했다고. 뭐 그나마 지금은 간소화돼서 편해진 거지. 내가 할 때보다 엄청 편해졌지 뭐. 그리고 네 형님네처럼 네가 좋은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깟 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어? 제가 아무리 딱 잘라 거절해도 시몬 막무가내로 저에게 제사며 김장이며 명절이며 죄다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형님들이 나서서 시몰 말리고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화를 내주곤 했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막내 동서한테 제사를 왜 넘기세요? 가뜩이나 일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바쁜데 도와주시 못할 망정 왜 그런 소리 하시냐고요? 맞아요,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저희 그냥 안 올게요. 왜 자꾸 제 아내한테 그런 말 하시냐고요? 아니, 내가 뭘 그랬다고 그러니? 그냥 셋 중에 할 만한 사람 네 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형님들과 아주버님들 그리고 남편이 나서서 다 같이 뭐라 하면 시모는 더 이상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후로 아예 저에게 그런 말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저한테 제사를 맡아 하라. 김장도 혼자 해라 말을 꺼내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대체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세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인데
왜 맨날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럼 너도 직장이라도 멀쩡한 곳 다니던지. 격리가 뭐냐, 격리가. 억울하면 너도 공무원이라도 되든가. 다른 애들은 그래도 늙을 때까지 돈이라도 벌지. 넌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럼 너한테 하라 그러지. 다른 애한테 하라 그러리? 어머님, 그러는 거 차별이에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가족들 삶만 더 안 좋아지는 거 모르세요? 저 진짜 섭섭하네요. 넌 참 섭섭할 것도 많다. 시집 왔으면 시댁 일이 우선이어야지. 시어머니가 이래라면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받아야 하는 것도 며느리 도리야. 이렇게 시몬 항상 절 무시했지만 전 그런 시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다른 식구들이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참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솔직히 시모를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웬만하면 시댁에 절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번씩 시댁 행사나 이럴 때 가면 시모는 제 속을 그렇게 긁곤 했습니다. 제사나 명절엔 특히나 친척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신없고 바쁘니 남편이 좀 옆에서 도와주러 갈 때가 있는데 수저 하나라도 남편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면 시몬 아주 큰 소리로 절 혼내키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수저 좀 가져다 줄래?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남편대로 수저를 가지고 와라 말아야. 네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어? 네? 어머님, 저 지금 이걸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남편 옆에 수저통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네가 빨리 움직여서 가지고 와야지. 어디서 감히 남편을 시켜. 야, 네가 해, 네가. 무슨 세상 나쁜 짓을 시킨 것 마냥 저한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데 시댁에 와 있던 친척들도 죄다 쳐다볼 정도로 정말 민망했었답니다. 거기다 어찌나 아들들만 챙기는지 같이 밥을 먹을 때면 며느리 앞엔 반찬이 놓여진 적이 없었어요. 갈비찜이라도 하면 그 그릇은 맨날 남편이나 아주버님들 앞쪽으로만 두셨고요. 그러면서 시모는 아들들을 어찌나 안쓰럽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아유, 니들은 어째 집에서 밥을 못 먹는 거니? 어떻게 매번 볼 때마다 살이 이렇게 쭉쭉 빠져 있어? 야, 니들은 남편들 밥도 제대로 안 챙기는 거냐? 니들이 하는 일이 뭐야? 어? 남편 밥상 차리는 게 본분 아니야? 어머님, 살이 빠지기는요. 지금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중인데 저희 남편 주변엔 어머님 혼자서만 살쪘다고 하거든요. 어머님 안경 좀 쓰셔야겠어요. 맞아요, 어머님. 아주버님도 그렇지만 저희 남편도 왜 이렇게 살쪘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고기는 왜 맨날 저쪽으로만 두세요? 저희도 고기 먹을 줄 알아요. 아이고, 원래 여자들은 아무리나 먹는 거야. 고긴 남자들이나 먹지. 그래도 옮기지 말고 정신 사나우니까 그냥 먹어. 두 형님들은 그런 시모에게 계속 항변을 했지만 시몬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희 쪽으론 고기를 주지 않으려는 시모를 무시하고 큰형님은 더 큰 그릇에 갈비찜을 덜어다 저희 앞쪽에 턱하니 두곤 했어요. 그때 시모 눈이 어찌나 날카로웠는지 아주 레이저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렇다고 아주버님들이나 남편이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중간에서 진짜 많이 말리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밥상을 치우려고 하는 걸 도와주려니까 시모가 아주 기겁을 하며 말린 적도 있었어요. 아유, 니들이 이걸 왜 치워? 야, 니들은 뭐하니? 아주 그냥 며느리 셋이나 뒀는데 하나같이 굶떠가지고선 얼른 못 움직여? 어디서 남편들이 이걸 다 치우게 해? 얼른 움직여, 얼른. 어머님, 다 치우고 있어요. 어머님 부산스러움이 더 정신없으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니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아들들이 움직이잖아. 빨리 좀 치워라, 치워. 엄마, 그만하세요. 다 같이 먹었는데 다 같이 치워야죠. 그만 좀 하세요. 밖에서 고생하는데 무슨 집안일까지 해. 이런 건 여자들 일이다. 그러니까 니들은 손도 대지 말어. 정말 아무리 얘기라고 말리고 화를 내봐도 시모는 귀를 아예 꽉 닫은 것처럼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고 형님들이고 누구 하나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웬만한 일이 아니면 시댁엔 다들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에 큰일이 생긴 건 바로 결혼 4년 차 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되신 거였어요. 갑작스런 아빠의 암 선고에 저희 집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빠 간병을 위해 정말 많이 애를 썼어요. 여동생이 해외에 있다 보니 계속 오고 갈 수가 없어 남편은 더더욱 아빠를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정말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시모에 대해 더 많이 참았던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틈날 때마다 아빠를 찾아가 발도 직접 닦아드리고 얼굴도 씻겨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며 아빠 간병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가 오죽하면 사이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늘 남편이 친정에 가면 아빠는 표정이 정말 밝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서방 왔어? 일도 늦게 끝났는데 집에서 좀 쉬지. 매번 이렇게 오는 거 피곤할 텐데 말이야. 피곤하기는요. 아버님 보면 제 피로가 이렇게 싹 날아갑니다. 그나저나 아버님 바둑 연습 좀 하셨어요? 저 오늘 아버님이랑 바둑 한판 두려고 왔는데. 아유, 자네 나한테 아직까지 안 된다니까. 더 연습해야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 우리 오늘 한번 바둑 제대로 둬보세나. 이미 암세포가 여기저기 퍼져서 계속 아픔이 찾아옴에도 아빠는 남편이 오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시곤 했습니다. 남편은 더 남지 않은 아빠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저보다 더 많이 노력을 했어요. 남편의 이 지극한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에 전 시모가 그렇게 저에게 못되게 하시더라도 견뎌낼 수 있었답니다. 나중에 아빠가 거동이 불편해 힘드셨을 때도 남편은 휴가까지 내며 아빠 간병을 했었고 옆에서 말동무도 했었죠. 그렇지만 아빠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암 선고 6개월도 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해외에 있던 여동생 부부도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엄마, 저 그리고 남편은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두 형님들과 아주버님들도 모두 장례식에 참석해 같이 슬퍼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큰형님은 일찍 아버지를 보내시다 보니 제 마음을 더 많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막내 동서, 괜찮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 슬플 땐 참지 말고 펑펑 울어. 그래야 속이라도 편해지지. 사돈 어르신 분명 편히 잘 가셨을 거야. 내가 사돈 어르신 위해 기도 많이 할게. 감사해요, 큰형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동서일인데 당연히 열일 제쳐두고 와야지. 걱정 마. 우리가 장례 치르는 동안 옆에 있을 거니까. 힘들거나 필요한 일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 불러.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장례식 내내 아빠의 장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치르는 동안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아빠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대신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그때 하는 말을 듣고 진짜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이해, 장례식 잘하고 너도 알다시피 네 시누이가 이제 출산 앞두고 있잖니. 내가 거길 가봐야 하는데 괜히 장례식장 가서 부정 타면 어쩌니. 네 신우도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일렀다. 또 안 갔다고 섭섭하니 어쩌니 하지 말어. 사람이 다 갈 때 되면 가는 거 아니겠니? 시기가 이런 걸 어쩌겠어.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시모가 오든 안 오든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말 한마디라도 왜 이렇게 얄밉게 하는지 아주 다 정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신우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올 정도였죠. 언니, 미안해요. 내가 가봐야 하는 건데 출산이 오늘 내일 하다 보니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는데도 몇 시간 차 타고 와야 되는데 만삭이 어떻게 오겠어요. 괜찮으니까 아가씨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오히려 아가씨 온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려고 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죠? 아, 엄만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더 언니한테 미안하네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가진통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했던 시누이마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올 정도였는데 시몬 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서 시몬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며 다른 시댁 식구들이 중간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시모의 시집살이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역시 결혼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시모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중 사건이 터지게 된 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2년 뒤인 제가 결혼 6년 차가 됐을 때였어요. 건강검진을 받던 와중 엄마에게서 큰 병이 발견이 된 거였습니다. 바로 엄마가 위암에 걸리신 거였죠. 전 무척 낙담을 하고 슬퍼했어요. 엄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엄마, 괜찮아? 그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았었어? 미안해, 엄마. 내가 더 엄마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그래도 천만 다행이지 않니? 늦게 발견된 것도 아니고 건강검진 받다가 발견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아빠가 하늘에서 엄마를 돌봐주는가 보다. 그러게. 그래도 복강경 수술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야.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나랑 남편이랑 같이 엄마 몸 회복될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아빠 이어 엄마까지 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전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엄만 기수가 높지 않았고 복강경 수술을 받아 절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시댁에도 이야기를 전했더니 다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형님들은 돌아가면서 저에게 전화가 절 많이 위로해주곤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데 그때 마침 시모가 칠순으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전 걱정된 마음을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걱정하지 마.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 수술 받으시는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장모님 수술만 생각해. 알았지? 다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여보. 난 엄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당신만이라도 잘 다녀와. 그래,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그렇게 며칠 뒤 저희 엄마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시모의 칠순을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엄마는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몇 시간이 걸린 수술이었는데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졌죠. 수술실 밖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엄마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라고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가 수술을 잘 끝마치고서 병실에 올라왔을 때가 돼서야 전 안심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지 엄마의 경과 너무도 좋았고 일주일 정도 입원 후에 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한동안 무리하지 않고 먹는 것도 조심하면서 지내셔야 하지만 엄마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고 좋았어요. 엄마가 퇴원하시고서 전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났던 게 바로 시모의 칠순이었어요. 안 그래도 엄마가 병원에 가시기 전에 시모의 생신 선물을 사뒀던 것도 있어서 겸사겸사 인사를 하러 남편과 시댁으로 향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시댁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있던 시모가 절 보고선 다짜고짜 저에게 달려들어 뺨을 그대로 날리더라고요. 전 너무나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어, 어머님, 이 건방진 것이 내 일생에 딱 한 번뿐인 칠순을 안 와? 어? 감히 시어머니 칠순을 안 와?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욕을 처먹는 거야. 그래 놓고선 어디서 뻔뻔하게 웃으며 들어와? 무릎 꿇고 기어들어와도 모자랄 판국에. 근데 이건 또 뭐야? 뭐 선물이라도 들고 오면 내가 용서해 줄 줄 알고? 하여간 수준이 그 정도니까 경리나고 있지. 그러더니 시몬 제가 들고 있던 선물 상자마저도 바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진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머리가 새하얘진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네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시몬은 더욱 화를 내며 저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수준이 모자라면 바짝 엎드려 지낼 생각을 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시애미 칠수는 무시해? 어? 내가 5년 해줬더니만 네가 내 머리끝까지 오르려고 하지?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수술 받으셔서 못 간 거잖아요. 못 오긴 왜 못 와? 수술 뭐 네가 받니? 수술 받는 동안이라도 왔어야지.
어차피 가만 누워있을 양반 옆에서 네가 뭐 할 게 있다고. 그거 다 핑계야, 핑계. 시댁을 무시하면 그러는 거야. 네가 시댁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지.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부모까지 죄다 아프고 말이야. 네가 대체 며느리로 사는 게 뭐야?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아빠까지 언급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 진짜 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이 막 저도 모르게 차오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저보다 더 먼저 나서서 화를 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안 온 게 아니라 못 왔다는 거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장모님 수술 때문에 못 온 걸 이렇게 대하세요?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 자식이 정말 네가 그렇게 네 마누라만 싸고 도니까 저 모양 저 꼴이지. 적어도 순선 알아야지, 순선. 저것들은 아주 순서가 뭔지 몰라. 다른 건 몰라도 내 칠수 먼저 참석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어? 뭐 칠순이 여러 번이냐? 일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날을 어떻게 참석조차 안 할 수가 있어? 엄마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이러시는 거 진짜 큰 실수하시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엄마가 하는 일 저희 아내가 꾹꾹 다 참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저희 갈게요. 그러더니 남편은 그대로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등 뒤로 슈모의 큰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머릿속은 새하얗고 귀는 웅웅거리고 정신이 없어 뭐라고 하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시댁을 나오자마자 제 얼굴부터 살피더니 미안하다며 내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사과도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으로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차에 타고 나서야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남편은 옆에서 내내 미안하다고 절 달래주는데 감정이 도저히 가라앉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 괜찮아? 사돈 어르신 수술 잘하셨어? 안 그래도 동서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간병하느라 정신 없을 것 같아서. 퇴원을 하셨지? 내가 반찬이라도 좀 챙겨줄까 해서 전화했어. 아, 네. 엄마 수술 잘 받으셨어요. 뭐야, 동서,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아이, 별일 없긴. 딱 들어도 무슨 일이 있구만. 설마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구나? 아휴, 안 되겠다. 동서, 내가 갈게. 내가 동서네 집 근처로 갈 테니까 내가 전화하면 얼굴이라도 좀 보자. 알았지? 그렇게 집에 딱 도착할 때쯤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저희 집으로 마침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표정을 보더니 크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후 저희 세 사람은 집 근처 식당에 다 같이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날 있었던 시댁에서 일들을 전 형님들에게 모두 다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형님들 표정이 정말 살벌하게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저보다 더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답니다. 뭐? 진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어머님이 진짜 그러셨다는 거지? 와, 진짜 이건 선을 넘으셨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 그니까요, 형님. 아니, 어떻게 동서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어떻게 동서한테 함부로 그렇게 손을 올려요? 해대도 이거 너무하셨죠? 안 되겠다, 막내 동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나 솔직히 막내 동서한테 진짜 자꾸 선 넘고 그러시는 거 두고 보고 있었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가 나서야 될 것 같아. 가자. 네? 어디를요? 막내 동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얼른 가자. 그렇게 두 형님들은 제 양쪽 팔을 꼭 부여잡고서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택시를 타더니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어요. 그리고 큰형님은 당당히 시댁 현관문을 발칵 열고 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시모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나와보세요. 뭐야? 니들 세 명이 다 같이 갑자기 웬일이냐? 이 오밤중에.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나 봐요? 어디서 감히 손찌검을 함부로 하셨어요? 그것도 남도 아닌 며느리를요. 흥, 니들 뭐 그것 때문에 왔니? 얘 막내 너 진짜 입이 싸구나.
곳에 또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고 말이야. 아, 내가 다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지. 니들 어디서 감히 시애미한테 큰 소리 치고 있니? 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역시나 시몬 뻔뻔하게도 형님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아무리 화를 내도 형님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형님은 그런 시모에게 더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밖에서 남한테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 새고랑 차시는 거 모르세요? 본인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셨어야죠. 정말 새고랑 한번 차드려요? 네? 제가 참다 참다 못해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수갑 없는 걸 다행으로 하세요. 맞아요,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계속 동서 격리라고 무시하고 그러시는데 어머님도 과거에 방직공단 다니시고 격리도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러면서 동서를 그렇게 무시하세요? 그리고 격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데 동서 없으면 회사가 굴러가지를 않는다고요. 왜 동서 무시하세요? 아니, 이것들이 단체로 술을 잘못 먹었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냐고? 이래서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저 전 막내 들어오더니만 아주 그냥 단체로 미쳤구만. 미쳤어. 시몬은 두 형님들의 말에 더 화를 내더니 삿대질까지 하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큰형님은 헛웃음을 지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동서도 불쌍하지만 저희도 어머니 며느리로 사는 게 불쌍해서 안 되겠다고요. 앞으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뭐? 야, 너희 단체로 뭐 잘못 먹었어? 어? 아이,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요. 이제 며느리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칠순 선물로 드린 것도 다 돌려주세요. 제가 어머님 팔찌 해드렸잖아요. 그거 돌려주시라고요. 어머님은 그 선물 받을 자격도 없으세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드린 100만 원도 주세요. 다시 주시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치사하게 왜 이래? 그 돈 다 썼다. 니들 지금 막내한테 내가 한 소리 했다고 이러는 거냐? 아주 며느리들끼리 합심해서 나 하나 골탕 먹이로 그러는 거냐고? 네, 맞아요. 저희 해도 해도 너무하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어요. 앞으로 제사고 명절이고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앞으로 박씨 집안 행사 아무것도 참석 안 할 테니까 이번 제사도 저희 안 올 거예요. 그때 저희 제주도 여행 갈 거거든요. 혼자 알아서 잘 모시세요, 그럼. 동서들, 가자. 야, 야, 니들 거기 안 서? 아이, 어디 가? 어디 가냐고. 그러고선 소리를 치는 시모를 뒤로 한 채 형님들은 절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마 제게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댁을 나오고서 두 형님은 절 계속 달래주셨습니다. 괜찮다며 이젠 시모 아예 보지도 말자며 서로 그렇게 얘기를 끝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삿날 저흰 진짜 제주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남편들도 다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희끼리 제주도 여행 다니며 저녁에 같이 밥을 먹으며 진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형님는 시모의 시집살이를 진짜 많이 당했던 모양이더군요. 시댁이 지금까지 제사를 1년에 4번 지냈는데 그것도 겨우 자식들이 말리고 말려 줄인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큰형님은 기독교라 제사도 한 번 지내보지 않았었는데 이미 저한테 한 것처럼 큰형님한테 제사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했나 보더라고요. 동서들, 진짜 내가 싹을 잘랐어야 하는 건데 내 탓도 있어. 그때 나한테 어머니가 제사 넘기려고 하는 걸 딱 잘라 거절했다는 건데 아직 그냥 스트레스로 말도 못했다니까.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말려서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이미 남편하고 쫑났어.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하시나 몰라 정말. 형님한테 하다 못하니까 그 다음엔 저한테 자꾸 그러셨잖아요. 난 또 제가 무시하면 그만두실 줄 알았더니 막내한테까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하여튼간 이번 일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나도 처음에 머리꽤나 빠졌다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건지 사람을 왜 이렇게 무시하나 몰라. 남편들도 다 제사 참석 안 했다고 들었지?
다들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이번엔 절대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큰형님은 이번 기회로 정말 제대로 시모에게 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니 얼마나 형님들도 시집살이 많이 당했었는지 저도 모르는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형님들이 워낙 가족에 대한 애착이 커서 지금까지 참았던 것뿐이지 남들이 들으면 심하다고 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발신자는 바로 시부였죠. 시부께 남편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다 했었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린 시부가 아니라 시모더라고요. 야, 니들 진짜 오늘 안 오니? 아니, 이거 나 혼자 어떻게 다 정리하라고 안 와? 어? 음식이야 내가 있으니까 얼른 와서 제사상 치고 설거지하고 그래야지. 니들 그러면 조상이 노한다, 노해.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희 이제 며느리 안 하고 시댁에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여행 와서 못 갑니다. 뭐? 아, 그럼 너희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냐고 대체? 저예요? 저희 지금 갈치조림에 한잔하고 있어요. 그러자 옆에서 큰형님이 웃으며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아이 좋은 날에 무슨 그런 전화를 받아. 그냥 끊어. 끊어버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옆에 누구야? 네 형님이냐? 아, 니들 진짜 여행 간 거야? 니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장 안 와? 어머님, 형님들이 전화 끊으라고 해서요. 죄송해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흰 정말 다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간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고 무슨 일꾼 마냥 부려먹기만 하셨는데 저희가 진짜 참석 안 할 줄은 예상도 못 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두 형님들과 전 아예 시댁에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들도 시댁의 발길을 끊고 심지어 아예 시모를 안 보겠다고도 선언을 했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등을 돌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시몬 뭔가 잘못됐구나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시부와 남편들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형님들도 저도 다 안 나가겠다고 했지만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간곡히 부탁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또 우리를 보니까 시모가 부하가 치밀어 올랐나 봅니다. 보자마자 얼굴에 찌푸리더니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아유, 저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듣는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딱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흰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여기 못 있겠습니다. 저희 갈게요. 죄송해요. 아니, 얘들아, 잠깐만. 아니,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 몰라 그래? 어떻게 만나자마자 또 그러는 거야, 대체? 얘들아, 일단 앉아봐라. 이왕 이렇게 자리 만든 거 얘기라도 좀 나눠보자. 당신 왜 나더러 그래? 쟤들 하는 거 좀 봐봐. 저것들이 지금 단체로 날 따돌리고 있는데 당신 내 편이 돼줘야지 왜 쟤들 편을 들고 있어? 날 아주 시애미로 보지도 않고 그냥 동네 아줌마도 아닌 것처럼 보고 있잖아. 그게 다 당신이 만든 거지. 며느리들 내내 무시하면서 까불 땐 언제고. 그러면서 시애미 대접을 바래? 당신도 제발 그만해. 그만. 내가 뭘 그만해. 아주 그냥 며느리가 상전이지 상전.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아니 보기 싫으면 보지 말라 그래. 결국 그날은 자리가 그렇게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시몬 저희한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희만 비난하더군요. 그러니 저흰 더 마음이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사달이 났는지 분명 시모도 알고 있을 텐데 끝까지 저희 탓으로만 돌리는 게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흰 명절에도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남편들도 인사만 하고 횡하니 집으로 와버렸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야 시모가 백기를 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얘기를 하게 되었죠. 아유, 니들 정말 징하다 징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려고 한 거야?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니들한테 못되게 군 거 잘못했다고.
니들이랑 사이 안 풀면 우리 아들들도 다 영구고 산댄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그래야 되겠니? 내가 잘못했으니 그만하자. 어머님, 그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는 건 저희 못하겠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요. 아유, 그럼 어쩌자고. 나도 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하니? 며느린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라고 배워서 나도 그랬던 것뿐이야. 아휴, 내 날 70 넘어 지금 뭐 하는 거니?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시나 당하고 말이다. 나도 시어머니 대접받으며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사람을 존중해 주셔야죠. 저희 이름 한번, 아니 호칭도 제대로 안 부르시고 맨날 야, 너 저 그러시고 거기다 손가락질에 삿대질에 화까지 내시고 욕도 하시고 심지어 막내 동생한테 빵까지 치셨잖아요. 그건 사람으로서 존중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거야.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아무튼 그건 미안하다. 그건 내가 사과하마.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않으마. 또 말로만요? 어머님 또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고서 또 저희한테 그러시면요? 아유, 뭘 또 다 캐물어.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그러자 큰형님은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펜과 함께 쓱쓱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5가지만 지켜주세요. 그거 지켜주실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과거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뭐 5가지? 아유, 뭘 5가지씩이나. 일단 얘기라도 해봐라. 첫 번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두 번째, 야, 너 호칭 마구잡이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직업으로 사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며느리 친정 가족들도 존중해 주세요. 5번째, 저희한테 뭐든 통보하지 마시고 상의해 주세요. 이 5가지 지켜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아유, 지키면 되잖니, 지키면. 그럼 여기 사인하세요, 어머님. 여기 사인하시면 저희 약속한 겁니다. 하나라도 여기서 어기시면 저희 다시는 어머님 안 봐요. 아유, 알았다니까 그러네. 자, 됐지? 여기 이렇게 사인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결국 시몬 큰형님이 적어내려간 서류에 사인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며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마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선 며느리가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 시모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여기에다 사연을 올린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랍니다. 하나하나 겪은 일을 다 얘기하자면 아마 1박 2일로 줄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드라마를 써도 대박이 날 것 같다며 아마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연들도 참 많았고요. 전 결혼 생활 6년이지만 큰형님은 10년, 작은형님은 8년을 하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나마 한 명 한 명이 시모와 대적했을 땐 잘 안 풀렸지만 그래도 저희 며느리 3명이 합심해서 대적을 하니 시모에게 대응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모는 저희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며느리라고 무시하고 깔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신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시모께서 그때 왜 그렇게 며느리를 무시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아마 시모께서도 장남, 장손인 시부에게 시집가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기에 저희에게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늘 참고만 살겠어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대접해야 한다는 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 많이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착한 남편은 항상 저희 엄마의 건강을 누구보다 많이 챙긴답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 몫을 자기가 해야 한다며 어찌나 아들처럼 살뜰히 엄마를 챙겨주는지 정말 고마울 따름이에요. 저희 엄마 역시 남편을 아들처럼 좋아하시고요. 얼마 전 저희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남편이 직접 엄마의 미역국을 끓여드리기도 했어요. 어머님,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더 건강해지시고 저희랑 오래오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박서방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니까. 세상에 우리 박서방만한 사람 없어. 아휴, 우리 딸이 무슨 복인지.
내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네. 박서방, 고맙네. 고마워. 아휴, 뭘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고 예뻐해 주시는데 제가 더 잘해야죠.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 남편을 볼 때면 저 역시 시댁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시댁 아주버님도 아버님도 신우도 형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딱 한 명 저희 시어머니만이 절 정말 힘들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제발 고집도 좀 많이 내려놓으셔서 행복하게 저희랑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직도 시집살이를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으로 며느리가 들어와 갈등을 겪는 시어머니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중요한 건 서로 간의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더라고요. 물론 사람 사이 갈등이 대화로 다 풀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지내오다가 결혼으로 가족이 됐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만 노력하기보단 양쪽 모두 다 노력해서 화목해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흰 조금은 냉정한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결과 만들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엔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